미국 주택과 빌딩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은 고정금리 비율이 99%라서 보통 정해진 이자만 내고 내가 샀을 때 금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살다가 갑자기 이자가 올라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은 변동금리가 60%라서 도중에 이자가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거와 다른 현금 흐름이 나와요. 생계에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준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고 있죠. 반면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가 45% 정도 됩니다. 한국과 비슷한 거죠. 기준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2021년 초 스타트업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2.6%였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7%를 넘겼다가 지금 6.4%입니다. 상업용 빌딩이 이때 손바뀜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자를 2배 훨씬 넘게 내야 돼요. 그럼 임대료도 그만큼 늘어야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샌프란시스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80% 할인된 금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임차인이 빠지면서 공실률이 25%가 됐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범죄율 상승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급증했었던 스타트업들이 이번에 줄줄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사무실 3월 공실률이 16.7%예요. 2월달 대비 0.2% 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지였던 샌프란시스코가 2020년 당시에 한 자릿수 공실률이었었거든요. 지금 25% 가까이 공실이 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 침체를 많이 겪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고금리랑 경기 침체로 인해서 스타트업들이 망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느냐? 대출 80%를 받아서 산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문제가 돼요.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빌딩 대출한 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는데 작은 은행들은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대형 은행들보다 좀 더 위험한 대출을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빌딩 대출인데 샌프란시스코 공실률이 증가할수록 이 지역 은행들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저께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서 전 IMF 수석 부총재가 상업용 부동산 위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공실은 늘고 임대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면 순 임대 마진이 낮아지죠. 과거에는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도 이자가 적고 경기가 좋아서 공실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순 마진이 역대급으로 높았어요. 임대 수익률이 좋았던 시절이 그때였었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률이 2% 평균이라고 하면요. 공실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자가 줄었다. 임대 수익률이 4%가 되잖아요. 매매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임대 수익률 2%로 맞춰서 움직여요. 임대 수익률이 2배가 되면은 건물 가격도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식으로 보면은 지금 공실은 늘고 임대료 인상은 어렵고 대출 이자는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인건비도 올라서 관리비도 올랐어요. 전기료도 올라서 세금도 늘었습니다. 실제 임대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곳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 가격도 같이 하락하게 되는데 과거 건물 가격이 가장 비쌀 때 시세의 80% 90% 대출받았던 빌딩이라면 시세가 10% 내지 20%만 하락해도 깡통 건물이 됩니다. 수익도 적자고 건물 가격도 대출 가격 아래로 내려가니까 주인은 빚을 갚기를 포기할 수가 있죠. 얕은 침체를 예상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러면 잠시만 고생해서 버티자는 생각으로 이자를 갚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깊고 오랫동안 침체가 이어질 거다라 생각하면은 빨리 파산하고 경매로 넘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보니까 상업용 건물 하나 두 개 정도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무너질 때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파급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다라 말하기는 어려운 게요. 그 이유는 연준이 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금리를 계속 올리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업용 부동산은 조만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경기가 회복되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를 올린다 멈춘다가 터진다 안 터진다의 기준이 아니고 경기가 회복되는 중이다는 지표 또는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버틸 수도 있다라고 봐요. 버티면 시간이 지나서 금리는 하락하니까 대출 이자가 내려가겠죠. 인플레도 낮아지면서 관리비도 오르지 않고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서 공실률도 하락합니다. 공실률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은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건물 가격이 다시 상승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상업용 건물 가격과는 반대로 주택시장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분위기인데요. 단독주택 가격 현재 및 향후 6개월 예상을 설문조사한 HMI 지수가 있는데 제조업의 PMI 지수랑 비슷해요. 주택시장의 선행 지표로 쓸만합니다. 이 지표를 보면 13개월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증시도 10월 초에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S&P 500 지수만 60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은 부동산, 증시 모두 위기를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기 침체도 이제 시작 구간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에 시작을 했고 우리는 그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는 경기 침체 바닥 때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락장에 대한 대응보다는 상승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 증시를 흔들 만한 위험들은 존재해요. 하지만 그 위험들이 반드시 증시를 하락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만간 증시는 내릴 거야 생각이 다 맞았다라면은 누구나 부자가 됐겠죠. 분명히 위험이 산더미처럼 오고 있는데 오히려 증시가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돈을 못 버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나쁘니까 내리고 좋으니까 오른다는 이분법으로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은 남들은 기회를 보지 못했을 때 나는 기회를 볼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